안녕하십니까. 2020 총선 특집 2시 뉴스입니다. 투표들 하셨습니까?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날입니다. 투표가 시작된 지 이제 8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순조롭게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지 전국 투표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서울 종로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박대기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유권자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투표소는 오전보다는 다소 한산한 편입니다. 유권자들이 한두 분씩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가 시작된 오전 6시쯤엔 마스크를 쓴 유권자들이 줄을 이을 정도였습니다. 오후 2시까지 종로의 투표율은 58.1%, 서울 전체는 아직 집계 중입니다만 50%는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서울 투표율은 지난 20대 총선보다 약 10%포인트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20대 총선 당시에는 42.2%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투표율이 높은 것은 사전투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사전투표율은 27.29%로 지난 총선보다 15.68%포인트 높았습니다. 특히 선거 전이 치열했던 이곳 종로구의 사전투표율은 34.56%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종로에서 출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은 아침 8시에 투표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네거티브를 안 한 것은 유권자의 분별력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쟁 후보인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같은 시간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황 대표는 국민들께서 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의석을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종로에는 이외에도 9명이 출마해 마지막까지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구 교남동 투표소에서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네, 경남에선 지금 940곳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박기원 기자, 경남 지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오후가 되면서 경남 지역 투표소를 찾는 분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경남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면서 투표하기 좋은 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창원 반송동 제2투표소를 비롯해 경남 곳곳에 학교나 행정복지센터 등 940곳의 투표소가 마련됐는데요. 오후 1시 현재 경남의 투표율은 51.8%로 지난 20대 총선 같은 시각 투표율 35.9%보다 15.9%포인트 높습니다. 이번 총선의 경남 사전투표율은 27.59%로 사전투표가 도입된 뒤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때 경남의 투표율은 57%, 지난해 보궐선거 투표율은 51.2%입니다. 경남은 모두 16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데요. 73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이번 총선 경남 유권자는 만 18살 4만 2,400여 명을 포함해 모두 282만여 명입니다. 앞서 20대 때 경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석, 미래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12석, 정의당이 1석을 각각 차지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김해가불과 양산을 등 5석에서 6석을, 미래통합당 경남도당은 16석 전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창원 성산 1석을 노리고 있습니다. 경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르면 오늘 밤 10시부터 11시 사이에 당선자 윤곽이 나오는 선거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투표로 개표 작업도 그만큼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경남에서 투표 의사를 밝힌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은 모두 463명입니다. 특히 경남은 섬이 많아서 남해안의 일부 지역구는 다른 지역보다 개표 작업이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창원시 반송동 제2투표소에서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다음은 전북입니다. 전북은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던 지역인데 오늘 투표 상황은 어떨까요?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정현 기자,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전주 병선거구 덕진동 제4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투표 마감까지 4시간 남짓 남았는데요. 이곳 투표소에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에는 이 같은 투표소가 모두 615곳에 마련됐습니다. 투표율은 조금 전 오후 2시를 기준으로 57.5%를 기록하고 있는데 4년 전 총선 때 같은 시간대와 비교하면 8.7%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 10일과 11일 진행된 전북의 사전 투표율은 34.75%로 전남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는데요. 특히 남원의 사전 투표율은 47%를 넘기며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전북은 이번 총선에서 10명의 지역구 의원을 뽑게 됩니다. 민주당이 4년 전 패배를 딛고 아성을 되찾을지
야권 현역 의원과 무소속 후보들이 얼마나 선전할지가 관심입니다. 전북 유권자 수는 처음으로 선거를 치르는 만 18살 청소년을 포함해 모두 154만 2천여 명입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사람 가운데 투표 의사를 밝힌 유권자는 1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북도는 투표에 참여하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동선을 확인해 이탈자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전주시 덕진동 제4투표소에서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네, 이번엔 충북의 투표 진행 상황 살펴봅니다. 충북에선 발열 증세를 보인 유권자가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기도 했다는데요. 청주를 연결합니다. 자, 이유진 기자,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투표 마감 시각이 4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청주 성화 개신 중림동 제8투표소에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충북에는 모두 505곳의 투표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충북의 선거인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보다 5.1% 늘어난 135만 4천여 명입니다. 조금 전 오후 2시 기준 충북의 투표율은 51.7%로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8.8%포인트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충북은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인 26.7%를 기록했습니다. 선거 투표율이 57%대에 머물렀던 지난 20대 총선보다 높을지 또 60%대 벽을 넘어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충북에서는 국회의원 8명을 뽑는데요. 모두 30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이 밖에 도의원 재보궐선거도 3곳에서 진행됩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충북은 재보궐선거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이 4석,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4석으로 균형을 맞췄는데요. 전국 판세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온 충북 유권자의 표심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충북에서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유권자 732명 가운데 31.9%인 234명이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제천시 신백동 제2투표소에서는 함께 온 부부 유권자가 체온이 38도가 넘는 발열 증세가 있어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주변 보건소로 이동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주 성화 개신 중림동 제8투표소에서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네,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보면 역시 영호남 지역의 투표율이 좀 다소 높고 충청 지역의 투표율은 다소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총선은 역대 가장 높은 사전 투표율을 기록한 만큼 최종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도 관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결해서 이 시각 전국 투표 상황 알아봅니다. 오규정 기자, 현재 투표율 계속 집계되고 있죠? 네, 조금 전 오후 2시 기준 전국 평균 투표율이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2,300여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마쳤고 평균 투표율은 5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전투표와 제외, 선상, 거소투표의 투표율이 포함된 겁니다. 20대 총선 같은 시각 투표율 42.3%를 훌쩍 뛰어넘었는데요. 당시엔 사전투표율 자체가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의 절반 수준에 그쳤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사전투표율이 반영되면서 지역별 투표율 추이도 달라졌는데요. 현재 가장 투표율 높은 지역은 전북과 전남으로 각각 57.5%, 전남이 58.2%입니다. 또 세종이 투표율 56.4%로 뒤를 이었습니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으로 투표율 48.7%입니다. 역대 가장 높은 사전 투표율을 기록한 만큼 19대 총선 투표율 54.2%, 20대 총선 투표율 58%에 이어서 이번엔 60%를 넘을지 주목됩니다. 이번 선거 길어진 투표용지가 개표 시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녁 6시 이후 자가격리자 투표까지 끝나면 전국 251곳의 개표소로 투표함이 옮겨지고 사전투표함과 함께 곧바로 개표 작업이 시작됩니다. 개표가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밤 10시쯤이면 초접전 지역을 빼고는 지역구 당선자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례 당선자는 내일 오후 5시에 예정된 선관위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총선 소식은 잠시 뒤에 다시 알아보고 오늘 코로나19 현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국내 확진자는 27명 늘었습니다. 이번 주 들어 사흘 연속 20명대입니다.
사망자는 3명 더 늘어서 225명이 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1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특히 수도권은 해외 유입 사례와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홍서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명 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619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사실상 모두 해외 유입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존에 입국 확진자 접촉한 성북구의 26세 여성, 아일랜드에서 돌아온 성동구의 28세 남성, 영국에서 귀국한 동작구의 24세 여성, 미국과 스페인에서 돌아온 서초구의 30세, 25세 여성 등입니다. 또 중구의 19세 남성은 국내에서 해외 확진자에게 감염된 다른 환자와 접촉했고 서대문구의 26세 남성은 미국에서 확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국내 누적 확진자 중 955명은 해외 유입 사례로 최근 2주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 704명 가운데 53.6%인 377명이 해외 입국자, 61명이 접촉자 등 해외 유입 사례 관련 확진자로 파악됐습니다. 유럽 유입이 42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미주로 405명, 중국의 아시아 102명, 중국 16명의 순입니다. 한편 경기도에선 집단 감염이 있었던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 병원에서 태어난 환자와 또 다른 환자의 가족 등 2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모두 68명으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대구, 경북은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째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북 예천에서 추가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해서 우려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진영 기자, 오늘 대구, 경북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대구, 경북의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7명입니다. 대구가 1명, 경북이 6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비교적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완치율도 높아져 대구 81%, 경북 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북 예천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의 추가 확진자 6명 중 3명이 예천에서 나왔는데 지난주 일가족 4명이 확진된 이후 친구와 지인을 중심으로 2, 3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모두 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중 상당수가 마트와 PC방 등 다중 이용시설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 집단 감염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첫 확진 환자 가족으로부터 뚜렷한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아 감염 연결 고리를 알 수 없는 이른바 조용한 전파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는 밀접 접촉자 200여 명을 자가격리하고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대구시 역시 추가 확진자 수가 크게 줄었지만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결과라며 지금 일상으로 돌아갈 경우 2차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해외 입국자들이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무단 외출하는 등 격리 장소 이탈이 잇따르자 이들의 자가격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사례 적발 시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현황 전반적으로 다시 짚어보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오늘 확진자 현황부터 다시 정리해 보죠. 네, 이번 주 들어서 사흘 연속 2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규 네. 확진자가 27명이 나왔고요. 40%인 11명이 해외 유입과 관련이 있습니다. 완치도 7,616명으로 늘어서 완치율도 72%로 증가했습니다. 예. 해외 입국 환자가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500명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가격리 등을 통해서. 그렇군요. 사망률, 그러니까 치명률은 2.1%로 좀 높아졌어요. 네. 다소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집단 감염, 특히 그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되셨고 아무래도 고령19 기저질환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현재 위중한 상태에서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한 40분 정도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치명률은 조금씩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해외 상황과 비교해 보면 치명률은 뭐 그래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은 편인 것 같아요. 외국은 뭐 10% 넘어가는 나라도 있는 것 같고요. 미국도 한 4.5%니까 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자, 오늘 투표하셨습니까? 저는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지난주에. 저도 투표장에 좀 다녀왔는데 아침에 뭐
간단한 수칙들이 좀 있더군요. 그걸 좀 먼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일단 집 밖에 나가기 전에 손을 좀 씻는 게 좋고요. 네.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가시고 또 투표소에 갔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벗지 마시고요. 일단 거기 가면 이제 거리를 1m씩 뛰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손 세정제를 사용해서 손을 닦고 이제 일회용 비닐 장갑을 끼게 돼 있죠. 네. 그래서 가서 이제 신분증을 제시를 하면 투표용지를 받고 중요한 것은 이제 기표를 할 때 그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예. 뭐 간혹 이전에는 투표 인증을 한다고 그래서 손바닥이나 손가락에 이제 이 손등에다 도장을 찍었죠. 예, 손등을 찍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러 사람이 만지는 거기 때문에 장갑을 벗고 그걸 만지는 것은 반드시 삼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다녀와 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더군요. 가서 그냥 열 재고 손 소독하고 비닐 장갑 끼고 그냥 투표하시면 됩니다. 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비닐 장갑인데 이 비닐 장갑을 벗을 때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아무래도 네. 다른 걸 만지게 되기 때문에 양손에 끼잖아요. 그래서 한 손을 통해서 이렇게 벗고 그 벗은 손으로는 안쪽에서 이제 벗겨 나가야 되겠죠. 바깥쪽으로 예. 접촉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군요. 비닐 장갑을 벗을 때도 좀 순서를 지켜서 벗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비닐 장갑을 벗고 그 위에다가 도장을 찍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고 도장이나 뭐 이런 그 플라스틱 위나 그런 곳에는 굉장히 바이러스가 오래 살 수 있잖아요. 연구 결과 최장 3, 4일 정도 예. 생존할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겠죠. 예. 자가격리자들 투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됩니까? 어제 정부가 이제 사전 의향이 있는지를 일단 조사를 했고 예. 6만 명 가까이가 지금 자가격리 중인데 13,600명이 투표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표가 오늘 가능하다는 거고요. 전체 자가격리자 중에 23%가량 됩니다. 오늘 오후 5시 20분부터 집 밖을 벗어나서 투표를 하러 갈 수 있습니다. 예. 7시까지 격리 해제가 되는 거고 자가용, 그러니까 자차를 이용하거나 도보로 30분 이내 투표장으로 가야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자가격리 앱을 통해서 이 동선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7시까지 격리 해제가 된다고 해서 7시까지 아무데나 막 돌아다녀도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절대로 아니고요. 이게 자가격리 앱을 깔은 분들은 그 동선이 다 체크가 됩니다. 네. 또는 그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동반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 지자체는 동반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자가격리자들 투표하신 다음에 반드시 곧바로 집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전반적인 현황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례가 좀 많은 것 같고 전국적으로도 좀 해외 유입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한 군데 지금 지역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경북 예천인데 거기는 왜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까? 이게 전형적인 지역사회 감염 사례입니다. 산발적인 어떤 집단 발생이라기보다는 일단 일주일 전에 40대 여성과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후에 예. 이 접촉자들 그래서 3차, 4차 감염까지 잇따라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서 이제 경로가 유입이 됐는지는 지금 명확하지 않고요. 예. 일주일간 27명이 예천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이분들이 감염된 사실을 모른 채 뭐 미용실이나 식당, 오락실 같은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 접촉자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북 예천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확진자들이 좀 줄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언제든 다시 지역사회에서 다시 유행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이제 재생산 지수라고 하죠. 우리가 예. 사스 같은 경우는 2 정도로 봤었고요. 메르스는 3 정도로 봤는데 지금 이 신종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4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생산 지수라는 게 한 명이 몇 명을 더 감염시킬 수 있느냐. 물론 이 재생산 지수는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밖에서는 굉장히 떨어지겠죠. 네. 밀폐된 공간은 굉장히 올라갑니다. 10까지 올라갈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4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파력이 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든지 산발적인 또 집단 감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걸 겁니다. 밀폐된 곳, 밀집된 곳은 피하는 게 그래도 여전히 피하는 게 상책이죠. 자, 정부가 지금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범정부 추진단, 범정부 지원단인가요? 곧 설치한다고 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설치를 하기로 했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일단 혈장 치료를 우리가 성공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혈장 치료제는 2, 3개월 내 목표로 출시를 하기로 했고요. 확진자 혈액을 이용한 또 항체 의약품도 연내 임상 시험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백신일 텐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백신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빠른 게 이제 중국인데 중국에서는 2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임상 시험은 1상, 2상, 3상이 있는데 네. 1상은 독성이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예. 2상은
수백 명을 대상으로 해서 약의 용량을 측정하고 유효성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3상은 수백 명,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약의 유효성 또 안전성을 측정하는 건데 이 3상까지 통과를 해야 이 약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 그래서 필요하겠군요. 아무리 빨라야 내년 하반기 정도에 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내년 하반기 정도에 국산 백신을 개발하는 걸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국산 백신을 개발하는 걸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임상 실험은 1상, 2상, 3상으로 추진되는데 지금 2상까지 중국에서 중국은 시행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하고 있다. 굉장히 어려운 그 의학 용어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이죠. 자, 지금 세계 상황을 좀 살펴보죠. 가장 심각한 게 이제 미국 상황인데 미국은 네.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가 사망도 2만 5천 명이나 되고요. 다만 신규 확진이 4월 10일 한 5일 전에 정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확진 증가세가요. 예. 하루에 3만 5천 명씩 늘다가 어제 2만 5천 명이 늘었으니까 이 증가세는 좀 감소를 한 거죠. 그래서 예. 4월 말에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말에 확진자 수로서는 정점을 찍고 이미 신규 발생은 정점을 찍어서 조금씩 그 감소세로 돌아선 네.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일자로 경제 재개를 지금 선언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네. 그게 좀 쉽지는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세계적으로는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지금 확진자가 가장 많고요. 뭐 스페인도 18만, 이태리도 17만. 뭐 확진자가 굉장히 많고 예. 아시아나 중동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조금 안정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유럽은 이제 정점을 지난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는 이제 확산세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졌습니다. 근데 앞서도 그 날씨와 무관하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여름 되면 조금 주춤해졌다가 가을 되면 다시 커질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과학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그 활성도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같이 있으면 여름에도 감기는 걸릴 수가 있죠. 똑같은 예. 겁니다. 그 코로나19도 여름에 확산세가 좀 주춤할 수는 있지만 예.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 실천하지 않게 되면 얼마든지 번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또 1918년 스페인 독감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스페인 독감도 봄에 창궐을 했다가 여름에는 조금 주춤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11월부터 굉장히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도 봄에 좀 한풀 꺾일 수는 있지만 올 가을에 다시 유행하는 게 아니냐 하고 전문가들은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치료약 가운데 좀 백신 개발은 뭐 한참 지금 박차를 가하고 추진해도 내년 말이나 돼야 어쨌든 목표를 그렇게 세울 수 있는 상황이지만 치료약은 지금 우리가 당장 항바이러스제들 이렇게 쓰면서 효과가 있는 항바이러스제들을 계속 찾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렘데시비르 관련해서 뭐 전문가들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렘데시비르를 지금 임상 시험을 마쳤고요. 그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한 50여 명의 중증 환자, 그러니까 위중한 환자죠.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매우 위중한 환자들 대상으로 렘데시비르를 투여했습니다. 이 렘데시비르는 먹는 약이 아니고요. 혈관으로 주사를 맞는 겁니다. 한 이틀 정도 투여를 했는데 다행히 3분의 2에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완치가 됐죠. 그런데 예. 나머지 3분의 1은 사망한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 중증 환자한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게 먹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독감에서는 타미플루라는 약을 먹게 되면 열도 예. 떨어지고 또 감염력도 바로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런 약은 지금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아, 그렇군요. 하루빨리 좀 효과가 뚜렷한 그런 치료약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 지금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한이 좀 19일까지입니다. 19일까지고 생활 방역으로 그럼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연장되는 것인지 이 방침은 좀 정해졌습니까? 내일쯤 생활방역위원회 2차 회의가 열립니다. 네. 근데 그 안에서는 이제 생활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방안들이 나올 것 같고요. 아무래도 주말쯤에 정부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4월 19일까지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선거 개표 방송은 방송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각 방송사의 기획력과 첨단 방송 기술이 총동원되기 때문입니다. KBS도 지난 8개월 동안 오늘을 준비해 왔습니다.
KBS 개표 방송이 개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유권자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이윤희 기자입니다. 민주당 오바마 후보와 공화당 롬니 후보가 맞붙었던 지난 2012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 당일 뉴욕 시민들의 눈은 이 도시의 상징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쏠렸습니다. 개표가 시작되자마자 빌딩은 두 가지 색깔로 빛났습니다. 이 롬니 후보를 뜻하는 빨간색 조명, 오바마 후보를 뜻하는 파란색 조명. 개표 결과에 따라서 두 조명의 높낮이가 오르락 내리락하며 양쪽의 지지율을 보여주면서 수많은 뉴요커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거대한 빌딩 한 채를 선거 전광판으로 사용한다는 이 아이디어는 방송사 CNN의 작품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미국 개표 방송사상 가장 재기발랄한 아이디어로 평가받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거 개표 방송은 방송사들마다 사활을 걸고 치르는 건곤일척의 한판 승부입니다. 선거판에서 치열한 표 싸움이 진행되는 동안 방송사들 사이에서는 또 치열한 개표 방송 준비 경쟁이 벌어집니다. 자사의 모든 역량과 기술을 총동원해 판세를 정확히 예측 분석하고 그 결과를 빠르면서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고도의 작업이기에 개표 방송을 가리켜 방송의 꽃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4.15 총선에서도 국내 각 방송사들 저마다 비장의 무기를 내세워 유권자들 시선 잡기에 나섭니다. 어제 이 시간에 예고해드린 이 KBS 개표 방송 제작진 300여 명이 투입돼 8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개표 방송 사상 최초로 국회 본회의장과 잔디밭 전체를 무대 삼아 초대형 세트를 등장시켰습니다. 증강현실, 즉 AR 드론이 한강과 국회의사당을 넘나들며 거대한 데이터 쇼를 선보입니다. 이번 총선은 선거법 개정으로 개표 결과 분석이 한층 복잡하게 됐죠. 그래서 준비한 게 바로 너비 24m의 대형 LED 월입니다. 전국의 개표 현황 등 복잡 다단한 데이터를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워낙 판 자체가 커서 이 설치 장소 고르는 것부터가 만만치 않았다고 해요. 결국 뮤직뱅크 녹화가 이루어지는 대형 스튜디오가 무대로 낙점됐습니다. 특히 이번 KBS 개표 방송 작업은 점이 아닌 선거 방송이라는 다소 독특한 개념 아래 진행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당일 활용 점정식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선거 이전부터 방송해온 토크쇼, 정치합시다 등을 통해 총선에 대한 예측을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그러니까 이 선처럼 이어지는 방송을 택했습니다. 관련 코너인 민심포차는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컨셉, 일종의 먹방 형식으로 꾸며졌는데 시청자들 사이에선 음식 먹는 게 거슬린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래서 더 좋다는 의견 또한 많았다고 합니다. 각 코너마다 안방 시청자들에게 친숙한 얼굴들이 등장해 유권자들과 꾸준한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다만 정규 편성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 출연진들 사이에서는 시간표가 없는 노선버스 탄 것 같다, 이런 볼멘 소리도 나왔다고 하네요. 어쨌거나 지난 6개월간 총선 민심을 추적해온 토크쇼 정치합시다 패널들의 생생한 해석과 전망도 이번 개표 방송 주요 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 네. 목소리도 많이 들어봤고요. 여론조사도 꾸준히 해가지고 민심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도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선거에서 일어난 일들, 이런 것들을 다른 분들보다는 좀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개표 결과를 보기 위해 꼭 TV 앞에만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유튜브 또 페이스북 등을 통한 모바일 개표 방송도 8시간 동안 별도로 진행됩니다. 투표 인증샷을 카카오톡이랑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개표 방송 준비 과정에서 만난 코로나19는 제작진들에게도 예상치 못한 복병이었습니다.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투표송 콘테스트, 대학교 댄스 동아리 등으로부터 단체 안무 영상을 받아 예선과 본선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탓에 모임 자체가 어려워져 투표송 앳 홈으로 바꿔 치렀습니다. 이렇게 각자 집에서 부른 투표송을 SNS로 보내오셨는데요. 연예인 못지않은 끼를 뽐낸 참여자들이 적지 않았단 후문입니다. 이번 코로나19는 방송사들 출구조사 발표 시각까지 바꿔놨습니다. 당초 저녁 6시 정각 출구조사가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15분 미뤄졌습니다. 오후 6시 이후 투표하는 자가격리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구조사 결과는 오후 6시 15분에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개표 방송, 이번 총선에서는 꽤나 길어질 전망입니다. 지역구 당선자의 윤곽은 오늘 밤 10시 이후, 그리고 비례 당선자의 경우는 내일 오후나 돼야 나올 걸로 보여서 오랜 시간 긴장을 늦출 수 없을 듯합니다. 후보들의 열띤 총선 유세도, 방송사들의 치열한 개표 방송 준비도 모두 끝나고 이제 선택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0 총선 개표 방송은 오늘 오후 4시부터 KBS 1TV를 통해 방송됩니다. KBS 뉴스 이윤입니다. 네, 이번 총선의 중요 변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투표율입니다. 이미 사전투표가 거의 27%에 가까운 투표율을 기록했기 때문에 전체 투표율 역시 높아질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이제 최종 투표율이 60%를 넘길지가 관심입니다. 여야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 사전투표율 26.69%로 2014년 지방선거, 20대 총선보다 2배 이상 높았고 지난 대선 기록도 깼습니다. 대권 주자가 맞붙는 종로가 서울에서 가장 투표율이 높았고 동작을, 광진을 등 접전지 사전투표율이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높은 사전투표율 때문에 전체 투표율 역시 높아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58%였던 지난 20대 총선은 물론 2000년대 이후 가장 높았던 17대 총선 투표율마저 넘어설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통상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낮으면 보수 정당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투표율보다 더 중요한 건 연령별 투표율과 부동층의 표심입니다. 정치권은 투표율의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등 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적극 투표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통합당은 수도권 중도층, 특히 젊은 층을 겨냥해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월세도 못 버텨 고시원으로 가는 젊은이들 절대 포기하지 말고 투표하기 바랍니다. 위성정당 창당으로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더 뚜렷해진 21대 총선. 투표율이 승패의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선거일인 오늘은 전국이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19.4도까지 올랐는데요. 오후에 서울이 22도, 광주 21도, 부산 19도 등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충청과 남부지방으로는 높은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전국이 맑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다만 수도권과 충북, 대구에서는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건조특보는 중부와 경북에 이어 경남과 광주에도 내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전과 대구가 23도 등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제주 해상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면서 마치 초여름 같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이제 투표 마감이 3시간 반도 안 남았습니다.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2020 총선 특집 KBS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